예, 문재인 대통령 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끝으로 미중 일러 4국 정상과 전화 외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5개월간 정상 외교 공백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 오늘로 취임 나흘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흘 동안에 외교 문제 챙기랴 또 인선하랴 또 이사 준비도 하고 굉장히 이제 바쁘게 나흘을 보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미중 일러 4국 정상들과 전화 통화가 아니었나 싶어요. 9일날 선거해서 10일에 사실 이제 활동을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부터 해서 이제 4개국 정상과 통화를 했는데 사실 그동안 한 5개월 정도 정상 외교에 공백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한 지난해 10월부터 계산하면 7, 8개월 이상 공백이 좀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사이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그 문제 이전부터 이제 동북아시아에 굉장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상 수준의 대응이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도 새로 나오고 그런 상황이 이제는 이제 다시 복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예. 그동안에 사실 코리아 패싱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고 주요국끼리 논의하는 상황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불식시켰다 이렇게 평가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려할 만한 상황들이 좀 있었죠. 특히 그 가장 핵심적인 회담이라고 됐던 그 미국과 중국 간의 회담 4월 8, 9일 그때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코리아 패싱 얘기가 이제 한국이 외교적으로 고립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우리 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으니까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핵심적인 우리 4개국 주변 4개국 정상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단추는 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앞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것을 잘 이제 꿰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는 취임 첫날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25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한미 동맹이 우리 외교 안보 정책의 근간이다. 이런 부분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화기애애한 전화였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미 정상회담 간의 통화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이제 반응, 정서 이런 것들을 그동안 우려가 좀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미국 내에 좀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 기존의 한미 합의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돌리는 특히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라고 하는 그런 국면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과격한 변화를 시도할 경우에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서 거부감을 보이는 전문가들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을 일단 두 정상의 전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고 이제 특사 교환이라든가 또 정상회담에 대한 조기 정상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거론을 하면서 서로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교환하는 것 그 자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절차가 없었다면은 초기 단계에서 역시 새로운 한국 대통령하고는 대화하기 어렵다 이런 분위기가 생겼다면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인데 지금 상황은 상당히 잘된 결과로 생각을 하고요. 특사 교환을 하고 정상회담을 조기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주 정확한 수순을 밟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한미 FTA 재협상 문제를 꺼내들었다는 전화 통화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이제 최근에 나왔는데 우선 관련된 얘기를 잠깐 좀 들어보시죠. It's unacceptable. It's a horrible deal made by Hillary. It's a horrible deal. 한미 FTA는 끔찍한 협정이다. 이제 이런 언급을 했고요. 심날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도 FTA 재협상을 거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뒤늦게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미국 측에서 지금 내용이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한미 FTA 재협상이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이뤄져야 한다라고 발언을 한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의미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죠. 재협상 혹은 폐기도 이제 고려를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저는 이것이 상당히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날 또 그 미국에 있는 다른 언론, 영국 언론이랑 인터뷰에서 한미 FTA를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에 재협상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해놓은 상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이제 우리 정부에서 아마 조금 더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첫 통화에서 한미 FTA를 얘기를 했다라면은 앞으로 한미 관계가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좀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미 FTA 재협상을 거론했다는 것은 어떻게 좀 이해되는 겁니까? 우리가 사드 문제하고도 연계하겠다라는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사드 문제랑 연계시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무리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에 FTA에 대한 전면적인 어떻게 보면은 좀 무시랄까요? 그런 것에 대한 변화를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한미 FTA뿐만이 아니라 FTA 전반에 대한 공격을 했었습니다. 1년 내내 그 얘기를 했고 대표적으로 나프타.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 미국, 멕시코 간의 맺은 나프타와 한미 FTA 두 개를 항상 꺼내 들면서 이런 것들은 대단히 잘못됐고 미국 사람들의 이익에 반하는 잘못된 협정이었다. 이 말을 뭐 거의 하루에 한두 번씩 매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미 FTA에 대해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예측이 가능했던 일이고 예상을 했던 일입니다. 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진짜로 재협상인지 아니면은 재협상에 준하는 어떤 보완하는 협정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한미 교역 간의 어떤 그 균형을 잡는 다른 문제인지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양쪽의 정부가 실무 책임자들이 협의를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미국의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제 먼저 번 한국에 왔지 않습니까? 그때 펜스 부통령이 사용한 단어는 재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개선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개선이라는 표현은 좀 더 이제 포괄적이죠. 재협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 특히 미국에서 무역 역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은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100일 때 서명한 행정명령에 미국이 맺은 20개 국가와의 무역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한미 FTA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바로 엊그저께 그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라고 무역 대표부 USTR이죠. 상원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미 모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그것이 앞으로 재협상이 될지 재검토가 될지 아니면 폐지가 될지 뭐 그것들은 조금 더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미국은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 제가 조금 상황입니다. 아쉬운 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공약집 수준에서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은 이 부분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FTA를 뭐 유지한다 정도 수준이고요. 이 협상을 하려면 사실은 협상에 우리 조직이 필요한데 그런 얘기는 다 오고 있습니다. 외교 통상부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통상 기능을 외교부에 다시 한번 보내는 것들에 대한 검토는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협상을 어디서 할지 또 협상의 주체가 누가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건 좀 빨리 서둘러서 우리가 한국 정부, 새 정부에서 준비해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 FTA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체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그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검토는 했었는데 이게 이제 한미 FTA 문제가 교역 부분에서는 미국 주장대로 확실히 미국이 손해가 나는 그런 결과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보면은 좀 불만이 생길 만도 합니다. 그러나 한미 FTA는 교역 거래만 물품 거래만 있는 게 아니고 서비스에 대한 거래도 있는데 서비스 문제는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로 말하면 굳이 미국에서 FTA 재협상을 원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도 못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부분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FTA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준비만 잘하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개국 정상과 통화에서 가장 긴 시간 40분을 할애한 것은 이제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뭐 한중 관계가 그 동안에 사드 문제 때문에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였는데 상당히 이제 복원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중국 측 입장에서는 특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한국의 새 정부를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 중국 측에 나오는 미디어들을 확인하더라도 문재인 새 정부, 한국 새 정부의 그 거는 기대가 꽤 크다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이례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먼저 전화를 했죠. 먼저 전한 경우는 별로 처음이라고 없다, 예. 이례적이다라고 예. 저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화를 해서 당연히 이제 축하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두 가지 사안을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물론 첫 번째는 이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뭐 그 의미는 결국 배치 철회까지를 포함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예. 또 하나는 북핵 문제를 얘기를 했죠. 예.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문재인 새로운 정부에서는 대화와 압력을 병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것을 받아서 사실 오랜 기간 중국이 주장해왔던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한중 관계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새 한국 정부한테 기대는 그 기대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 자, 우리 정부로서는 사실 뭐 미국과의 관계를 이제 최우선시하면서 또 중국과의 어떤 문제도 이제 같이 풀어가야 되는 물론입니다. 복잡한 그런 함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잘 풀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워낙에 지난 한 6개월 이상 시간 동안 이게 문제가 잘못된 악화된 사안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사드 같은 경우는 참 이거를 진퇴양난의 대표적인 사례가 돼 버렸습니다. 예. 한미 관계를 생각했을 때 이걸 철회하는 것도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계속 유지를 했을 때 중국을 설득하는 것도 어렵고 예. 다만 이런 것들을 중국이 그 사드 문제 관련해서 진정으로 원하는 문제 요점들이 있습니다. 예. 사드 배치 자체라기보다는 과연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편입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예. 또 한국은 중국을 버리고 미국과의 동맹으로만 일변도로 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근본적인 불안을 제기하고 그런 것들이 사드 문제를 계기로 해서 표면화된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두 가지 부분,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과 일본 중심의 미사일 방어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중국의 우려. 그다음에 한국이 한중 관계를 버리고 한미 동맹으로만 끌고 가겠다.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해준다면 그리고 중국이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답변을 해준다면 저는 한미 동맹도 유지하면서 한중 관계도 복원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결국 핵심은 북핵 문제죠. 중국과 미국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고 한국도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핵 문제인데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북핵 문제에 어떤 정책을 하느냐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한국과의 중국과의 관계가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드라는 것도 결국은 북한 핵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이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핵 문제가 잘 풀려간다면 그만큼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숨 쉴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죠.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조건을 예상치 않은 좋은 조건을 맞은 게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 이 문제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한 달 넘게 이제 시진핑 주석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전면에 나선 상황입니다. 일정한 효과도 거두고 있죠. 도발을 지금 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는 있고 또 이제 또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원하는 방법이 뭐냐하면 제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대화도 병행해야 되고 또 북한의 안보 우려도 해소하는 이런 관계가 된다. 쌍무 관계가 돼야 된다. 이런 것이 중국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최대 압박과 관여라고 하는 두 가지 축의 접근법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시진핑 주석에게 얘기한 제재와 대화의 병행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과도 일치하는 면이 있습니다.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굉장히 유동적이고 그동안 한국이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핵 문제에서 굉장히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라서 잠깐 저도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한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세 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대화와 압박 사이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질 수 있느냐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은 사실은 제재 국면이죠. 예. 근데 제재 국면이지만 제재의 최종적인 목적은 비핵화 아닙니까? 결국 예.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제재를 하는 건데 예. 제재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대화를 할 수 있고요. 그게 첫 번째 선택이고 예. 두 번째는 제재를 통해서 최소한 북한이 핵 동결 정도는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대화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지금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와 뭐 중국을 제외하고 국제사회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전향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죠. 예. 핵을 포기하겠다 얘기를 하고 뭐 IAEA 사찰단을 받아들이겠다 얘기를 하고 예. 그럴 경우까지 기다렸다가 대화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요. 예. 이것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미중 일러 4개국 가운데 주중 대사를 우선 임명을 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최측근 노영민 전 의원을 임명했는데요. 네. 어떤 뭐 좀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새로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예. 표출하는 것이라고 또 봐야 되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기존의 이제 주중 대사의 노선이라든가 그런 외교 활동에 대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저 지금까지 해온 것은 나의 의지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메시지, 외교적인 메시지 전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개국에 지금 특사를 보낼 예정 아니겠습니까? 거론되는 이제 인물들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언제쯤 출발하게 되는 것 같습니까? 뭐 조만간이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 정상회담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만약 예. 특사가 파견이 되면은 그 정상회담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6월 정상회담은 좀 너무 빠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워낙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달인이고 지금 FTA 다시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뭐 정부 출범한 지 4일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좀 전체적으로 한국의 외교, 안보, 국방 정책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좀 검토를 한 후에 우리의 입장과 원칙을 정하고 그리고 주변국과 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저는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 뭐 벌써부터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좀 늦추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까요? 지금 저는 이제 박 교수님 말씀에도 동의를 하지만 예. 동시에 또 다른 면도 있습니다. 7월 10일 정도에 이제 독일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거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하고 이제 예.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정상들이 이제 20개국 정상도 오지만 다른 나라 이제 초청국 정상도 오기 때문에 한 30여 명이 이제 한 장소에서 이제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은요 30분 이상 정상회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지나가다가 뭐 길거리에 서서 악수하는 식의 아주 간략한 형태의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지금 한국과 미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첫 조우를 하게 될 경우에 과연 이것이 잘 될지 네.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준비만 잘 된다면 6월에 먼저 인사를 하고 상견례를 하고 그것에 이어서 7월에 30분 정도 정상회담을 또 한다면 그것도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 근데 박 교수님 말씀처럼 급하게 했다가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 준비를 잘한다는 전제가 필요한 것이죠. 예.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저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중국을 굉장히 많이 공격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일본도 마찬가지였고 일본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두 국가가 어떤 일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100일 계획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100일 동안 어떻게 하면 대미 무역, 중국이 엄청나게 흑자를 보고 예. 있으니까 그것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고 방책을 내놓겠다 얘기를 했고요. 예.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은 더 적극적으로 나섰죠. 총 4,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7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선물을 사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안겨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도 최소한 그 정도의 준비는 돼야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상당히 좀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 중국 특사로 내정될 것으로 알려지던 박병석 의원은 특사가 아닌 대표단장 자격으로 내일과 모레 베이징에서 정상 포럼이 열리지 않습니까? 1대1로 예, 신싱크로드 회담이 열리고 북한도 뭐 참석을 한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내일 어떻게 보면은 박병석 특사 단장이 중국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합니다. 예. 지금 형식은 1대1로 다자 회담에 참석하는 정부 대표 형식이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당연히 문재인 신임 대통령의 의지와 예. 내용을 대리하는 대리자가 되니까 사실상 특사입니다. 예.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만날 예정. 별도로 또 특사는 또 보내겠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예. 특사의 의미가 예. 이제 다른 나라의 경우는 이제 정상회담 준비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차원의 특사고 중국에 보내는 특사는 아마 세 부분으로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박병석 의원이 가는 것 자체가 새로운 대통령의 그렇군요. 인사를 전하는 그런 차원들이 포함이 돼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진정한 특사는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한 이제 실무적인 토론이 있을 것이고 예. 또 하나의 특사는 사드 문제에 대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세 명의 아마 대리인을 보내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일본 아베 총리하고 통화한 내용, 사실 이 여러 그 정상 통화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잘 이렇게 불협화음이 좀 있었다고 할까요? 이제 좀 그런 내용들이 좀 전해지고 했었는데 우리로서는 뭐 할 얘기를 다 이제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 위안부 협상 이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까? 한일 관계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상당히 어렵죠. 네. 왜냐하면 위안부 합의 2015년 12월 28일 날 맺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뭐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번 대선에 나왔던 모든 대선 주자들이 재협상 내지는 폐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국민 정서가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게 국가와 국가 간에 맺은 조약은 아니지만 일종의 합의입니다. 합의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방적으로 폐기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일본의 분위기는 절대 재협상을 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뭐 100년, 200년이 지나도 재협상은 없다라고 일본 정부에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합의안 자체에 돌이킬 수 없는이라는 외교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까지 하면서 이것이 마지막 합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첫 정상 간의 전화 통화에서 그 문제가 언급이 됐죠. 이게 아베 신조 수상이 먼저 얘기를 했는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했는지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됐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금 이제 분명히 밝힌 거죠.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죠. 하나는 이게 사실 소녀상도 얘기를 한 겁니다. 소녀상의 철회하는 것도 민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고 위안부 합의 자체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근데 역으로 일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둘 다 일본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일 문제는 큰 틀에서 이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이 한일 간의 전향적인 역사 문제 해결이 있어야만 한일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 해갖고 우리가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것을 일단 일단락을 하면서 계속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긴 호흡으로 바라야겠죠.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전화 통화에서 다행스러운 점이 서로가 해야 될 얘기는 다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재협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말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과 재협상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재협상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 네, 받아들일 수 없다. 변화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재협상이라는 말을 규정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로 얘기해 주는 것이 앞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재협상 말고도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협정 본문 자체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행동 지침, 하부 지침 같은 것들을 변경시키는 수정 보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쪽에서도 얘기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유엔에서도 사실은 지난번 2015년 합의가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재협상보다는 수정 보완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지금 한일 간의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길은 지금 일단 열어놨다. 이렇게 지금 봐야 그 되겠습니다. 그래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나온 그 소식인데요. 유엔 기구입니다. 유엔의
인권 최고기구 산하의 고문방지위원회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개정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네. 이런 내용이 상당히 어떻습니까? 강제력이 있는 내용입니까? 강제력은 없죠. 이건 예. 강제력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유엔의 이제 산하 이제 기구인데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이런 거 지금 먼저 번 합의에 대해서 불충분하고 분명히 한국 내에서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반대하고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가 나오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일인데요. 다만 아까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간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외교적으로 잘 처리하는 게 우리의 과제로 남은 것이죠.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이제 한일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이제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좀 잘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부분이 또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좀 긴 호흡으로 봐야죠. 예. 과거사 문제는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시 한번 사죄를 요구를 하고 또 위안부 합의도 우리의 입장을 더 반영한 것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일 간에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굉장히 어려운 의제 중에 하나죠. 예. 근데 그것의 전체적인 관계가 발목을 잡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전히 한일 관계에서 지금 가장 심각하고 우리가 당장 다뤄야 할 의제는 역시 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문제가 가장 위급하니까 한일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과거사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는 조금 긴 호흡을 갖고 다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마지막으로 어제 통화를 했어요. 네. 예, 어떤 내용이 좀 오갔습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이제 두 정상의 의지를 이제 확인한 게 굉장히 크고요. 예.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에 대해서 두 정상이 또 토론을 했고 아주 그거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요. 예. 극동 지역의 개발 협력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양국 간에 앞으로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고 또 이제 정상 간의 토론이 됐으니까 반가운 일인데 이제 다만 이제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가 추가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은 또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하나의 사안에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면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남북의 미중 4개국이 토론을 해도 합의가 안 나오는 판에 일본이나 러시아가 또 개입을 한다면 이게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마이너스적인 요소인데 그러나 건설적인 도움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예. 도움을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예. 자, 5개월간 정상회의 공백에 이제 마침표를 이제 찍었습니다. 앞으로 뭐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을 텐데요. 미중일러 4개국 정상들과 통화를 끝내고 이제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전 정권과의 어떤 공통점은 우리 외교 순위가 이제 이런 미중일러 네. 이 기조가 이제 이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조금 차이점은 현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고 그대로 전달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외교가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예. 사실입니다. 미일 중러랑 아주 특히 러시아는 좀 제외하더라도 아주 첨예한 현안의 문제들이 걸려 있는 거고요. 예. 그 문제 핵심 아까 말씀드린 결국 북한 문제입니다. 북핵 문제. 그러니까 북핵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지 그것에 한국의 모든 외교가 우선순위를 맞춘다면 예. 그 다음부터는 좀 풀어가는데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상황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네. 상황을 차분하고 신중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이거 왜 그러냐면은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진보 진영으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다 바뀐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 특히 북한에서 그 재조정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 와중에 우리는 또 탄핵 문제 때문에 외교 공백이라고 하는 또 추가적인 문제까지 있었거든요. 예. 이중의 문제가 발생해서 이중의 문제가 발생한 걸 재조정을 하려면 더 어려운 겁니다. 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과시욕이라든가 아니면 급하게 뭘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막 달려들었다가 이게 2차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상황 관리에 당분간은 예. 어쩌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이런 것들을 좀 상황 관리 모드로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네, 괜히 알겠습니다. 성과를 내려고 했다가는 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북핵 관리 최우선, 상황 관리를
잘해야겠다. 네. 예, 두 분의 말씀이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